자,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 3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7주 동안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1반부터 9반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잘 해줬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 공책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이 3주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여러분들의 그동안 결과를 잘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선생님이 잘 기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주는 2단원 요약과 판단을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번 단원은 우리 1단원에 했던 문학에 비해서 비문학으로 읽기 영역과 그 다음에 듣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때 판단하면서 듣는 읽기와 듣기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 아주 잘 할 수 있을 또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지문들이 여러분들 쉽게 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함께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82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글을 읽고도 그 내용을 제대로 간추리지 못해 길고 어수선하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약하는 방법을 알고 잘 익힌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광고나 연설과 같은 설득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따지며 듣는 편인가요? 설득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맞는지 따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맞게 글을 요약하는 활동과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요약하며 읽는 능력과 판단하며 듣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자,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용을 쉽게 잘 파악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친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요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배우지를 않았을 거거든요. 요약하는 것도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1단원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2단원에서는 판단하면서 듣기라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2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을 때 그거를 그대로 듣는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는 요약하면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판단하면서 듣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84페이지, 84쪽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소단원 도입 영상을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요약하며 읽기와 관련해서 이 소단원 도입에 어떠한 영상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며 읽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친구에게 그 책의 줄거리를 말해준 적이 있나요? 책의 줄거리와 같이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요약하기라고 합니다. 생활 속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요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방송의 주요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줄거리. 하루 중 뜻깊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요약하여 올리는 SNS. 시험 전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한 공책. 수십 분의 경기 내용을 몇 분으로 편집한 주요 장면 영상. 어떤가요? 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요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요약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요약하기에 관해 배울 준비 되었나요? 출발! 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요약하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줄거리를 요약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츠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그 경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지 못했을 때 요약해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여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책 같은 거 정리할 때에도 굉장히 요약해서 잘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요약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약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소단원 열기에 보면 이렇게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자, 오늘 학교에서 고무신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머니께서 말하셨습니다. 줄거리가 뭐니? 라고 하니까 여자애가 고무신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엿장수는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께서 그게 다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너무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사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뺐기 때문이죠. 오늘 학교에서 고무신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줄거리가 뭔데? 여자애가 고무신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엿장수는 여자애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게 다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만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85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85쪽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은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을 통해서 보면 석빙고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석빙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석빙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얼음을 보관하던 어떤 창고가 바로 석빙고입니다. 여기에 석자는 돌석자, 빙자는 얼음 빙자, 고는 창고할 때의 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석빙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목을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 제목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 제목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그 글을 보고서 제목을 보고서 그 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2학기 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측하며 읽기라는 단원이 있는데 읽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요약하면서 읽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을 보지 않아도 이 제목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제목은 석빙고에 대한 비밀이고
그 앞에 조상의 슬기가 나왔다라고 한 거 봐서 우리 조상의 어떤 슬기를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석빙고가 가지고 있는 그 얼음 창고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비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설명문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전에 참고 영상이 있는데 이 석빙고에 대한 영상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얼음을 먹었을까요? 지금이야 언제 어디서든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얼음을 저장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려 2000여 년 전부터 얼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석빙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석빙고란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 돌로 만든 창고랍니다. 현재도 그 옛날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들은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경주 석빙고, 안동 석빙고, 창녕 석빙고, 청도 석빙고가, 그리고 북한에는 황해도 해주의 석빙고가 남아있습니다. 석빙고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노래왕 때 얼음창고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도 지증왕 때 얼음을 보관하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석빙고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당시 겨울의 땅속 온도는 10 내지 15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석빙고 안의 온도는 5도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공기의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입구를 내고 최대한 석빙고 내부에 퍼지게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공기가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오는 대류 현상을 활용해 내부에 요철 구조를 세워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과학적인 사실이 석빙고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바람막이 출입구 돌벽. 출입구 옆의 돌벽은 바람막이 역할을 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도록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둘째, 천장 구조. 화강암의 천장은 1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아치형 모양으로 만들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는데요. 이곳이 바로 내부의 더운 공기를 빼내는 일종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이곳에서 열이 교환되는 걸 방해해 더운 공기를 가둬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환기구.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데, 이것은 바로 더운 공기는 위로 뜬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석빙고 내부의 온도는 한여름에도 0도 안팎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배수로. 석빙고 안의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는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방수층. 빗물을 막기 위하여 석빙고 외부에 석회와 진흙으로 방수층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재질. 석빙고 내부는 열 전달이 높은 화강암입니다. 반대로 석빙고 외부는 진흙 등을 이용해 열 전달이 낮았습니다. 외부에 더운 공기가 전달되는 건 막고 내부의 찬 공기는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얼음이 쉽게 녹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일곱째, 외부의 잔디. 잔디는 햇빛을 흐트러뜨려 열 전달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 석빙고의 얼음은 한여름에도 거의 녹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운 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하여 석빙고라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응용했습니다. 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같이 한번 잘 살펴봤죠?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이런 도입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배경 지식이 쌓이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85쪽부터 89쪽까지 이제 우리가 석빙고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일단 문단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쵸? 지금 글 89쪽까지 보니까 총 8개의 문단으로 아주 보기 쉽게 나누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통 이제 글을 읽을 때 큰 지문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여러분들 문단을 첫 번째 나눠야 되거든요. 문단을 나눠야 된다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단어가 모이게 되면 문장이 되죠. 그리고 문장이 모여지면 문단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글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같은 문단끼리, 그러니까 같은 특성, 같은 주제, 어떤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끼리 묶여지는 게 바로 문단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은 거의 보통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단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의 구성으로 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마인드맵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수필쓰기 같은 경우 했을 때에도 선생님이 글 소재를 정하고 나서는 그 소재에 맞는 글감들을 모을 때 마인드맵을 하고,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리를 한 후에 우리가 개요쓰기라는 걸 했어요. 개요쓰기를 할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다, 중간에는 본격적인 어떠한 내용들, 끝에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이제 그거와 반대로 이제 가보면 되는데, 우리가 글의 구성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문단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문단부터 이 글은 8문단까지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아주 쉽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1문단은 처음이 되겠고 8문단은 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2부터 7까지는 이 글의 중간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1문단과 2문단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끝문단이 8문단과 7문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처음과 끝은 문단 하나 정도가 많이 되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글은 선생님 생각에는 1문단과 8문단이 처음과 끝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문단부터 7문단까지는 중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문단은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과제, 미션은 바로 각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단어, 즉 선생님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키워드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세요. 그 키워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 키워드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 키워드가 바로 이 문단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되고, 그 핵심 단어인 키워드를 연속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무차별로 막 이렇게 고를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만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보통 이 정도의 문단이라고 한다면 한 3개 정도씩만 찾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를 찾아서 각 문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핵심 단어, 키워드를 3개 정도만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각 문단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단어 한 문단에 3개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본문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 본문을 들으면서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이광표. 여름이 되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에 자꾸 손이 가기 마련이다.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서 손쉽게 얼음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옛사람들도 더운 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고 한다. 냉장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얼음을 구했을까?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여러분들 일단 1문단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선생님은 이제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두 번째 문단은 안 넘어가나?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안 넘어가는구나. 자, 아까 선생님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잠시만요. 냉장고가 없었는.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 다음에 석빙고. 그 다음에 저장한 얼음.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조상들, 석빙고, 얼음을 저장.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조상들은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문단에서의 핵심 문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2문단부터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단어를 3개 정도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2단계로 나뉜다.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얼음을 넣은 뒤 7에서 8개월 동안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더운 여름철에 차가운 얼음을 맛볼 수 없다.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석빙고 내부를 차게 만드는 것은 얼음을 저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안팎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석빙고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쉽게 알 수 있다. 겨울이라고 해도 건물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에 숨어 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한다.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간다. 석빙고 내부는 그렇게 해서 냉각된다. 두 번째 단계는 2월 말 무렵에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7에서 8개월 동안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늦겨울에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한다. 전혀 녹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해 녹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석빙고의 천장은
아래 사진에서 보듯 1에서 2m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 4-5개의 아치형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아치 사이에는 자연히 움푹 들어간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을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부 공기는 조금씩 더워진다. 하지만 더운 공기가 위로 뜨는 순간 그 공기는 에어포켓에 갇혀 아래로 내려올 수 없게 된다. 에어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석빙고 내부는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로 놀라운 구조이다. 석빙고가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은 또 있다. 우리 조상들은 얼음 보관에 치명적인 물을 재빨리 밖으로 빼내려고 바닥에 배수로를 만들었다. 또한 빗물이 석빙고 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석빙고 외부에 석회와 진흙으로 방수층을 만들었다. 얼음과 벽, 얼음과 천장, 얼음과 얼음 사이에는 밀집, 왕겨, 톱밥 등의 단열재를 채워넣어 외부 열기를 차단했다. 또 석빙고 외부에 잔디를 심었는데 이는 햇빛을 흐트러뜨려 열 전달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알아보았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석빙고라는 놀라운 과학적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한 얼음을 즐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석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각 문단별로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 거 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이 영상 촬영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줌에서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본격적인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